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네, 아직은 일교차가 조금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날이 따뜻해져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꽃이 폈죠? 네. 봄이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벚꽃도 폈고. 저는 3월에 경주 잠깐 갔다 왔어요, 친구랑. 진짜 좋았겠다. 마스크를 끼고 미세먼지를 헤치면서 근데 그날 날이 좋아가지고 그 강가 같은 데 앉아서 카페에서 그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좋았어요. 다 돌아보셨겠네요. 뭐 불국사부터 해가지고 네, 뭐 다 돌았겠네. 불국사만 갔다 왔어요. 아, 불국사만. 네, 많이 걷기가 좀 그래가지고 불국사만 갔다 오고 네. 또 다른 근황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가? 저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원래 몰랐는데. 봄에 살이 찌나? 찐 원래 거 아니야? 청고마비라고 해서 가래지는 거 아니야? 난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런 건가? 코로나 끝나면 빼려고요. 아, 정말? 작년 12월에 제가 건강검진하면서 몸무게를 쟀을 때보다 2kg가 쪘더라고요. 원래 몸무게 안 변하는 편이라고 하시잖아요. 거의 안 변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청바지를 입는데 청바지가 너무 꽉 껴가지고 나 그 느낌 안다. 그래서 내가 탈이 찌긴 쪘다. 운동을 다시 바지를 입지 않아요. 저 맨날 쫄바지 입잖아요. 아니, 입지 않습니다. 치마는 찡기지 않나요? 그거 바지가 끼는 그 느낌이 되게 다르죠. 진짜 맞아. 두 분의 근황은? 저는 서울에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현실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행복해하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희님 표정이 되게 완전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여러분들 볼 생각이 되게 그랬던 거고 회사는 팍팍해요. 그렇구나. 도희님 말센스. 저는 얼마 전에 과자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무슨 과자를 드신 거예요? 딱딱한 과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옛날에 떼었던 게 이렇게 금이 가면서 톡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치과를 진료를 가다가 오는 김에 다 손보자. 그래서 그렇게 치과를 갈 때마다 출혈을 하셨구나. 봄을 느끼며 돈 드는 계절. 네, 돈 드는 계절이에요. 진짜 돈 드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또 따뜻한 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연일까요? 어쩐지 벚꽃을 닮은 소설 달콤 맞아.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소설을 도희님이 추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미를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래, 장미를 닮기도 했다. 어떻게 의도하고 선정하신 건가요, 도희님? 전혀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맞아 떨어진다니까 기쁘네요.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선정한 이유, 물론 저희 지난달에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한번 도희님의 의도를 듣고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는데요. 그냥 이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고 주변에 막 거창하게 추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혼자 조용히 아껴서 읽는 소품 같은 책인데 일단 좋아하는 책이라서 좋아하는 분들한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품성이 대단하다, 세련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이 가장 좋았던 점이 여기 가장 큰 특징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구별이 안 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환상이나 마법을 구별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좀 약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전 그게 좋아요. 왜냐면 현실에서 충분히 내가 행복하고 현실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현실이 되게 끔찍한 사람일수록 환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책을 읽는 이유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티타랑 공감되는 점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도희님 티타의 느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훨씬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요? 네, 도희님의 추천작. 오늘 언니들과 함께 나눌 책은 라우라 에스키벨 작가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인데요. 책의 저자인 라우라 에스키벨은 멕시코 시티에서 나고 자란 여성 작가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 작가로 첫 소설인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내면서 일약 스타 작가로 올라섰죠.
이렇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그녀가 40세가 되던 해에 발표해서 33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됐고 미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1993년에 남편인 알폰소 아라우가 직접 메가폰을 잡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언니들 저도 안 봤어요. 영화 못 저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영화도 꽤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다 보고 나니까 영화는 어떤 느낌일까? 저는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찾아봐야지 했는데 평을 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환상적이고 약간 상상이 들어가는 그런 책이어서 이런 종류의 책들은 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책으로 읽고 내가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책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유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시각화됐을 때 과연 내 상상 이상의 장면을 연출해줄 수 있을까?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언니들은 일단 소설 어떻게 읽었는지 전반적인 감상부터 우리 나눠봅시다.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12개의 챕터, 1년 12달,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챕터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음식을, 멕시코의 요리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제 페이지를 열었을 때,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요리를 하면서 또 그 안에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약간 신화 같다. 신화 같다. 네. 특히나 그 둘째 딸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발음이 좀 어려워서 헤르투르디스. 둘째 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얘는 진짜 약간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요리를 먹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녹아 있어서 또 판타지 소설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다채로웠던 아마 다들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냥 저는 이거 원래 원제가 뭐 보글보글 끓는 초콜릿? 약간 이런 네네네네. 원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원제가 더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고 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좀 약간 로맨스 소설인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열정적인 느낌이 가득 담긴 책이었고 뭔가 이런 음식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행동이라던가 심리 상태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되게 좀 오감을 자극한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좀 경쾌한 느낌도 나고 약간 이렇게 초콜릿 향이나 호두 향, 이렇게 달달한 향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아서 향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참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력에 저는 10점 만점을 둔다면 10점을 주고 싶다. 저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표현이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물 간의 감정선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정말 세밀하게 묘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티타한테 몰입이 돼가지고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페드로! 안 돼! 이러면서. 어느 부분에서 페드로한테? 그러니까 페드로에 대한 감정선이 막 읽는데 내가 티타가 된 기분이야. 어울린다. 나랑? 티타랑? 지금 나랑? 그 느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대사가 거의 없이 약간 서술형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되게 섬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전달이 잘 돼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저 이렇게 좋았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희님 좀 좋았던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는 워낙 이걸 예전에 읽었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첫인상이 어땠는지 이런 거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읽었으니까 멕시코 음식 이름도 되게 낯설고 이게 12달을 멕시코 음식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 소설과 여러 이제 남미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 가보자 해서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진짜? 네, 근데 지금은 초리소나 엔칠라다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멕시코 음식들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이게 확실히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이 주인공들이 나이대도 어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느 나라나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나라는 뭐 막내딸이 엄마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건 진짜.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느끼는 다른 식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되게 비언어적인 그런 기억이라고 할까? 그냥 여기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뭐 음식에 대한 향만 맡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도 다 사실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소설이란 점에서 좀 특별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 것 같지만 세 자매와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서 대략 어떤 줄거리로 전개되는지 도희님의 낭랑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소개를 하나요?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그럼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티타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 멕시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데, 셋째 딸이에요. 근데 태어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 마마 엘레나라는 그렇죠. 엄마가 있는데 정말 파워풀한 가장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어쩐 일인지 셋째 딸한테 사랑을 별로 주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 가장으로 일을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은 처음부터 완전히 포기하고 이 티타는 다른 하인분들 밑에서 이제 부엌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티타의 삶은 처음부터 이 멕시코의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막내딸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 엄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랑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는데 또 불우하게도 얘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네. 근데 티타랑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티타의 언니랑 결혼을 합니다. 둘째 언니랑. 첫째 언니랑. 네, 첫째 언니랑 결혼을 해요. 로사우라와 결혼을 해서 그런데 티타 있잖아. 사실은 너랑 평생 가까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네, 할 얘기가 많다. 이거 진짜. 네. 속속들이 다 줄거리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티타는 이런 큰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마 엘레나의 폭정을 견디면서 음식으로 자기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면서 꿋꿋하게 살아나가요. 네. 그래서 그녀의 삶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멕시코 음식을 보면서 진행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희님이 말씀하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독특하게도 요리와 사랑을 버무려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챕터를 보시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그 각각의 요리들이 요리법도 나와 있고요. 요리하는 티타의 모습도 묘사가 되고 그 요리가 왜 어떤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요리와 사랑을 적절히 버무려서 전개해 나가는 소설, 이 설정, 이 부분은 또 언니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 얘기도 같이 좀 해봅시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케이크였거든요. 저도요. 네, 로사우라의 웨딩 케이크를 너무 잔인하게도 엄마가 이 티타한테 만들라고 시켜요. 네. 되게 큰 잔치를 벌일 테니까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마법 같은 묘사라는 게 드러나는 게 티타가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케이크 맛에는 문제가 없지만 먹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슬퍼졌다고 묘사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왜 특히 좋았냐면은 사실은 누가 이 케이크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슬픈 거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티타는. 이거 먹은 사람이 내 슬픔을 다 느끼고 다 슬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상만 아마 많은 여자들이 부엌에서 하면서 살았을 텐데 작가님은 이걸 현실로 만들어주잖아요. 여기서. 그쵸. 티타를 위로해주는 느낌 들어서 전 그런 면들이 좋았어요. 그 장면 중에 막 케이크를 먹고 구토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눈물을 짓고 사랑이 샘솟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설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거 이후로 이게 새로운 문학 장르라고 하면서 무슨 음식 문학? 요리 문학? 뭐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저희 뭐 한국에서도 식샤를 합시다라는 맞아요. TVN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TVN 맞나? 맞아요.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시즌 1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1만.
거기서도 보면은 요리 각각의 주인공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마주하는 상황에서 요리를 먹잖아요. 그 요리가 주는 어떤 그런 감정들, 스트레스가 뭐 해소된다거나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이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네. 그리고 현실에서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요리에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도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서 받는 감동이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멕시코에서 여성의 삶이 우리보다 좋지 않았을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진짜 부엌에서밖에 살 수 없었을 그게 있을 텐데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하찮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3월에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 그것도 너무 좋았죠. 저는 이게 진짜 좋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강렬했는데. 헤르트루디스의 그렇죠. 헤르트루디스의 탄생 신화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티타가, 그러니까 페드로가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와 진짜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페드로가 고백을 해서 그거를 깨닫고 페드로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리 자체에 사랑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요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을 막 일으키는 그런 요리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헤르트루디스 탄생 신화가 나타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3월. 진짜 몸에서 끓어오르는 열을 막 분출하고 싶은데 어찌할지 못해가지고.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그냥 샤워를 하고 싶었는데 샤워 물이 몸에 닿기 전에 다 증발해버려서 그 열을 식힐 수가 없었다. 열정이 넘쳐서. 그리고 이제 그 열기를 느낀 군인 후안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 열기만 느끼고 저 멀리서 그리고 말에 앉혔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고? 뒤에 앉힌 게 아니라고? 마주보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 묘사가 돼요. 이게 되게 야한 그런 문장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되게 야한 거예요. 관능적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상상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얼마만큼 어떤 행위, 어떤 체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체위까지. 아니 그 너무 웃긴 게 저는 후안이랑 처음에 중간에 헤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언니가 동생한테 쓴 편지를 보면 나의 그 열기를 아직 이 남자는 다 채워주지를 못했는데 정열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났다. 그 표현도 너무 웃겨. 근데 그게 다른 소설에서 다뤄졌다면 좀 천박하게 그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이나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돼. 특히나 굉장히 폐쇄적인 집안에서 자란 딸인데 얘만 유일하게 그거를 탈출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 때문에 둘째 딸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딸 셋 집안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티타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공 티타. 티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티타는 막내딸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라는 가문의 전통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인 페드로와 결혼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들을 요리를 통해서 풀어내잖아요.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지만 정작 그 통제권을 벗어나는 선택은 하지 못해요. 근데 언니들에게 티타라는 인물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녀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 능동적인 인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인물에 가까울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수동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자기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첫 조카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6월에 이게 유일하게 음식이 아닌 성냥 반죽이라는 타이틀로 이 6월이 표현이 되는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본인 스스로가 막 헤쳐나갔던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 티타가 어머니한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학대 아닌 학대를 되게 받았다라고 계속 책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약간
얘 왜 이러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약간 응원하게 되는, 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라고 자꾸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응원하게 되는 캐릭터였고, 6월 그때를 시점으로 뭔가 되게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뻤는데. 저 안 그래도 이거 썼더라고요. 페드로를 좀 버리자.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페드로. 페드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페드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왜 페드로를 놓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어. 일단 티타가 태어난 집안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면 저는 눈 뜨자마자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는 좀 그런 억압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얘가 속으로 계속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다가 유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딱 분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그려진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로베르토의 죽음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존의 도움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존이란 남자 괜찮은 남자야. 자기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부엌 일을 하던 나차라는 식모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나차. 그분이 너무나 큰 사랑을 계속 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건강한 사상? 생각을 가진 아이로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사실 직접 해주신 분이 도희님 아닙니까? 이 질문 도희의 질문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소설을 따뜻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읽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되게 요새 나오는 막장 드라마, 멕시코식 막장 드라마네. 뭐야 형부랑 처제랑 그리고 얘는 집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좀 그러네. 이렇게도 그렇지만 재밌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티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은 결국에 누구나 그 둘째 딸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엄마가 날 뭐라고 생각하든지 바깥이 얼마나 위험한 게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티타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고 뭔가 젖을 물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가정 내에서 일해온 사람들 때문에 삶이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오늘날에 이런 걸 보고 예전에 계속 살아왔던 엄마의 삶을 만약에 정말 능동적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그런 걸로만 본다면은 다 되게 바보처럼 살았네. 이렇게만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대단한 음식도 만들어내고 뭔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기쁨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충분히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사실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 참고 뭔가 여기서 뭘 만들어지라기보다는 떨치고 나갔다가 너무 고생스럽다 이렇게 하는 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선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티타가 능동적이다 충분히 그렇게 좀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페드로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유진님이. 페드로가 전 굉장히 현실적인 남자고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좋았어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현실 속의 사랑은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종 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게 이 사람의 한계라든지 나약함, 나를 괴롭게 하는 면 이런 게 너무 잘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얘 앞에서 내가 설레고 얘가 정말 나한테 떨리는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이 티타도 페드로 앞에 서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이게 어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정 자체가 중간에 깜짝 놀라게 되지 않아요? 그 존 만나고 났을 때 존도 이미 마마 엘레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티타가 18살이 되면 나랑 결혼할 걸 알고 있었다. 18이라고? 한참 어린 거지. 갑자기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그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티타를 사랑하면서도 마마 엘레나 어쨌든 이 가문의 전통 때문에 마마 엘레나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결혼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려면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드로가 그녀와의 결혼이 성사될 수 없다면 가까이서라도 지켜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로사우라랑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페드로의 선택과 페드로라는 남자 언니들. 삐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나는 이게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였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는 약간 불나방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꼭 얘의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 근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페드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으로 이 사람이 뭐 되게 나쁘다,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까지 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그것도 페드로가 인생을 길게 살아보고 나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알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10대, 20대 막 이럴 때 들었던 유행가 가사 같은 거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정서가 많이 있어요. 내가 너랑 사귀고 나서 헤어지면 우린 다시 못 보지만 평생 친구를 지내면 옆에 있을 수 있잖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친구를 지내면 평생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차피 못 보게 된다. 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때는 차라리 옆에 있으면 영원히 변치 않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겠지. 이런 식의 아직 인생을 많이 안 겪어본 아이들이 하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팔짱 끼셨어 일단. 나 굉장히 지금 공격적이야. 지금 페드로 혼내려고 지금 자세 잡았어. 나 지금 표기적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마 페드로가 이때가 티타가 한 16, 15 이때쯤이었을 거고 페드로도 뭐 그거보다 중학생이지. 뭐 2-3살 많았을 때겠죠. 뭐 중학교 뭐 3학년, 고등학교 이제 막 많아도 1학년?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렵다. 페드로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욕은 안 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말로 티타를 그렇게 잡아두면서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로사우라에 대해서 애정이 전혀 없잖아요. 결혼 생활도 굉장히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싫은 부분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사우라가 사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나쁘게 그려졌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였었거든요. 사실 로사우라도 딱히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억압적인 가정 환경에서 엄마에게 어쨌든 강요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로사우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서술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첫째, 내가 첫째라서 그런가? 이 첫째 딸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첫째 딸이. 근데 로사우라가 왜 되게 그 결말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안 좋게 저는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아름답지 않아서? 일단 남편한테도 계속 사랑을 받지 못했고 본인 스스로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로사우라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와 가장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거고 하물며 자기 아이의 아빠이고 자기의 남편인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사우라한테 잔인한 결말은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잔인한 게 로사우라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사우라가 뭐 끔찍한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방구를 굉장히 길게 끼다가 대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냄새나는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 동안 풍긴 다른 사람들한테 풍긴 냄새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독했다는 걸 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내에서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봤을 언니라면은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나는 표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가 출산할 때 그 정도로 도와줬었잖아요. 근데 나는 되게 자기가 겪은 고통만 꼭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겪지 않았더라도
막내딸이 겪는 그런 가정에서의 억압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자기 딸에 대해서 그런 그렇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자기 동생한테도 상처가 되고 딸한테도 잔인한 일이라는 걸 사람이면 알았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마음의 흐트러짐이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평생 저런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네.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로사우라에 대한 동정은 저도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페드로가 티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혼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아도. 근데 본인이 예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나는 내가 내 동생이 그렇게 빠져있는 남자라면 나는 그 남자랑 결혼 안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긋났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페드로는 난 잃을 게 너무 없는 거야. 난 페드로가 너무 기분 나빠. 왜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티타 가까이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티타에게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너랑은 안 되지만 다른 남자. 우리는 미리 종략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어.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로사우라랑 페드로가 결혼했을까?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네. 티타가 평생 솔로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 가까이에서 나는 뭐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가정을 꾸리고 이걸 하면서 넌 어차피 솔로일 거니까 그걸 너의 곁에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얘기 듣고 나니까 완전 나쁜 놈이네. 아니 왜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존이라는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존이랑 티타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 얼마나 질투에 불타오르잖아요. 그 시점에서 티타가 페드로를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페드로 입장에선 잃을 게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페드로 굉장히 이기적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사랑이 시작된 걸. 그래서 그 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티타가 너무 안 됐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 브라운이라는 남자한테 저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저도.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남자인데 진료차 티타의 집을 방문했다가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쵸. 티타한테. 근데 그 뒤로 물심양면으로 티타를 도와요. 마마 엘레네가 페드로하고 로사우라를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티타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로베르토가 죽음을 맞으니까 정신을 놔버리잖아요. 티타가. 그래서 그때부터 존 브라운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티타를 물심양면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돌아오거든요.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둘이 잘 되라 하고 좀 바랬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근데 페드로와의 사랑이 불안정한 사랑이라면 존과의 사랑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물론 뭐 티타의 최종 선택은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저는 이제 은근히 존과 티타를 응원을 했는데 언니들은 어땠나요? 혹시 나라면 내 감정을 들끓게 하는 상대와 평온하게 만드는 상대 중 어떤 상대를 선택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저는 존의 인격이 가장 잘 보여졌던 장면이 사실 존이 잠깐 떠나 있을 때 근데 티타가 그때까지도 계속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 너무 싫지만 근데 그때서야 뒤늦게 질투에 사로잡힌 이 보통의 남자 페드로가 그녀를 거의 강제로 겁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결을 잃고 임신한 게 아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상상 임신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티타가 존한테 고백하잖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맞아요. 당신과 약혼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평생 사랑했던 남자랑 순결을 이미 잃었다. 난 이제 결혼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존이 보인 태도가 이 사람의 진짜 어떤 인간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을 반려자로 삼고 싶다. 근데 당신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나는 존중하겠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한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잘 없어요. 그쵸. 정말 잘 없어요. 저는 지금 같으면 정말 이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더 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안 나온다고 해도 이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문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존이라는 남자가 너무 어른이더라고. 맞아. 그래서 보면서 티타가 존이랑 살면 행복할 텐데 그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뭔가 그 페드로와의 사랑은 약간 정말 어렸을 때 불같은 애송이 자랑? 지금 이 표정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쏙쏙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브라운이랑은 정말 어른의 사랑이어서 그래서 페드로는 정말 막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 피를 들끓게 하지만 존은 정말 나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풍요를 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어도 존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우선 진짜? 페드로가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전 그거부터가 우선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안 했던 약간 당신은 도덕책. 유진님은 도덕책. 그러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그거를 저는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렸어도 제가 중학생이었어도 언니의 남편을 뭐 마음으로는 좋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과 나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라면 둘 중에 저는 안정을 주는 사람. 그쵸. 지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 들었어.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안정적인 사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거기서도 충분히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사랑 안에서.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다 같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이거 아마 누가 읽어도 우리 나이 때에는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 지금 같으면 정말 이 사람 선택할 거, 이런 사람이 남녀 뭐 어떤 관계를 통틀어서도 너무 귀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되게 좋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없죠.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진짜 내가 좋은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관계잖아요. 맞아요. 바닥까지 치면서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치부를 다 보고 이렇게 막 인간과 인간이 섞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별로인 인간이었나도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타적일 수도 있구나도 보고 그거를 다 보면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거고 전 그래서 사랑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죠. 그쵸. 당연히. 그건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를 그렇지. 알아보는 거라고. 처음부터 알아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감정을 다 겪었는데 이런 인격자였다니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존도 이미 아내와 사별했고 그렇죠.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또 된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확실히 그냥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나방처럼 뜨거운 사랑, 나를 설레게 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에 푹 빠졌다가 상처도 좀 받아보고 데여보고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맞아.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아마 은하님도 유주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티타의 마지막 선택은 페드로였습니다. 맞아요. 짜증나. 존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던 티타가 결혼을 결심할 무렵에 마마 엘레나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페드로 가족이 미국에 가 있던 페드로 가족이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그러면서 사랑에 다시 빠집니다. 페드로를 보니까 너무 사랑했나 봐. 이 흔들림이 진짜. 정말 그러니까 사랑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안 봐서 그래. 그럴 수 이게 있죠. 끝장을 봤어야 돼. 근데 끝장을 안 봐가지고 다시 빠진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뒤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로사우라가 죽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둘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돌고 돌아 사랑을 이루게 된 두 사람의 관계. 이건 또 어떻게 봤는지. 저는 좀 짜증이 나긴 했는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둘이 이어져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렇게 사실 거의 몇 년이죠. 몇 년 거의 10몇 년일 거야. 10몇 년. 그쵸. 네. 15년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타는 사랑. 서로 불에 타서 없어질 정도의 그런 사랑이라면 나는 못하겠지만 인정한다. 인정은 해주긴 해요. 이런 느낌. 이 긴 세월을
인내하고 좀 화가 나긴 했어요. 근데 참을 막판에. 수 있는 사랑이라면. 저도 그냥 기억하기로 뭔가 마지막에 걔네들이 맺어지면서 뭐 20몇 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몇 년을 기다려온 뭐 이 순간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나이도 찰 만큼 찼고 제 기억에 30 몇 살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39살이지만 뭐 여전히 뭐 아름다운 티타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9인데도 왜 아직 페드로한테 이렇게 집착하지? 라는 생각,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우, 좌뇌가 발달한 이사님. 저는 그쵸. 더 멋있는 사람이랑 새롭게 출발하는 걸 봤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 당연히 하면서 읽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계속 꾸리고 싶었던 가정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누린 거잖아요. 뒤에 가면은 로사우라랑 이 티타랑 페드로랑 무언의 어떤 약속 같은 걸 통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룰을 지키면서 서로의 가정생활을 그냥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같은 가정에서 키우고 맛있는 걸 자기가 해서 먹이고 이런 행복을 다 잃었어요. 얘는 사실 생각해보면 로사우라가 언니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 타는 걸 보면 진짜. 그래 했어야 된다. 조는 못 만났겠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티타가 하고 싶은 걸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좋다. 왜냐면 그때도 막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이 이제 딸이 시집 갔으니까 아무 관계없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긴 힘들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습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티타도 그렇고 페드로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거기선 신경 안 쓰기로 둘 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그렇게까지 새드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선에선 해피엔딩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티타의 과업 중에 하나가 에스페란자라고 그 딸, 로사우라의 딸, 로사우라가 결국 딸을 낳았잖아요. 첫째 로베르토가 죽고 난 이후에 딸을 낳아서 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양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페란자까지 자기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 계속해서 로사우라를 설득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학교 보내야 된다고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보면 존의 아들이랑 결혼하잖아요. 존의 아들이랑 하버드 의대를 다니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도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타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다 이루긴 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존이랑 이루어졌으면 그냥 다큐멘터리가 됐을 것 같기도 해.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페드로랑 이어졌기 때문에 둘이 죽음을 맞는 결말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두 사람이 이제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복상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맞아요. 복상사. 페드로가 복상사를 한 거죠, 사실. 복상사가 된 건데. 정말 복상사 한 거예요, 페드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페드로가 죽고 나니까 이제 티타는 어떻게 난 진짜 사랑을 이루려고 했는데 얘가 복상사를 해버렸어. 난 아직 이루지 못해. 다다르지 못했는데. 그래, 너 혼자 이 나쁜 놈 이러면서 홀로 남은 티타가 그 존이 해줬던 얘기 중에 사람은 누구나 몸속에 성냥갑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것도 되게 환상적인데 성냥을 하나씩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가슴에서 불꽃이 확 이는 거죠. 페드로하고 티타의 몸이 불길을 휩싸이고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뭔가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환하게 불빛을 밝히면서 최후를 맞거든요. 이런 환상적인 결말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어땠어요? 이 결말, 소설의 결말 잘 어울렸나요? 그들한테 어울리는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는 사랑이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죽음이 아니었나? 마지막에. 저는 별로 여기 사랑 맞아 중요한데 이 소설에서 사랑의 포션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결말에 대해서는 되게 특이한 결말이다. 맞아, 되게 특이하다. 정말 특이하다. 저는 예상하지 못해서 좋았어요. 예상치 못한 결말이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읽긴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굳이 생각해보니까 뒤통수 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반전이어서 나한테는 이게.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한 문장으로 추천한다면? 이 봄날에 달달하고
네. 상쾌하고 따뜻한 소설을 읽고 싶다면 이 소설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추천이죠? 추천해 네. 주시는 거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로맨틱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에로틱한 내용도 굉장히 맞아. 많이 들어가 이거 있고 은근히 야해. 네. 그리고 굉장히 되게 좋아한다 다들.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저는 당신의 혈관을 뭉근히 끓여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소설이라고 멋있다. 너무 좋다.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거 편집해 주세요. 그냥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현실이 너무 끔찍한데 거기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뭔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이 티타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전 그런 면에서 정말 마법을 부리는 거랑 똑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한 줄 평은 달달하지 않은 현실에서도 달달한 마법을 부리는 소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뭐 달콤하게 시작해서 쌉싸름하게 가다가 환상적으로 끝나는 소설이다. 멋지다. 달콤, 쌉싸름, 환상적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되는 소설 아닐까 생각하고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마지막 장까지 닳기 전에 손에서 내려놓기 힘든 소설이니까 봄이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도희님 추천 영화는 어떤 영화죠? 네,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판의 미로입니다. 이것도 환상인가 네. 현실인가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영화인데요. 다음 주에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 만끽하는 한 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